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패널은 아주 야심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도 규명을 해야 되겠죠.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내일도 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정부가 어떤 역할을 집단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규명을 해야 되겠죠.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패널의 목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와 위협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는 위협이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화는 지난 5년 동안 보면 주로 위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널이 이제 단순히 위협을 넘어서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첫 번째와 연결된 건데요. 그 패널리스트들이 그좀 실천적인 대응책과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폭발해버리는 그리고 급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점점 더 위협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행위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기업들이나 정부들, 개인들이 무엇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합니다. 비숍 장관님께서 네 가지 말씀하셨죠. 네 가지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무런 비용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협의 80% 정도를 저감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그를 실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세 번째 논의 주제는 그 국가 간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문제를 모든 계급과 계층에서 어떻게 우선화시킬 것인가입니다. 정부들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 기업들과 그리고 사용자들 간의 어떤 그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도 우리가 논의해야 되겠죠. 이 전문가들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제가 굳이 소개하지 않으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홈페이지를 보면 각각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저의 목표 중 하나는 그냥 좀 약간 그 틀을 깨는 건데요. 첫 번째 라즐레텍이 조정관님이 첫 번째 연사입니다. 그 다음에 닐 크로펜슈타인 OES 사무국장님이 또 해주시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닐 크로펜슈타인님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빈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 정부에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주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OAS를 대표하여서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34개국이 OAS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이버 공간에 관련된 역량을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에서 우리가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간략히 우리 지역 내의 그 보안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SOT라는 그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 팀들 그리고 이제 국가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훈련과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 등등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주 내에서는 이 사이버 보안을 하나의 지역 차원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원국의 이 보안에 대한 대응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먼저 2004년도에 하나의 결의안을 도입을 해서
사이버 보안을 OAS 회원국 내에서 중요한 의제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우리가 채택한 그 협약으로서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그런 그 결의안 중에서는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램자라는 저희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그런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고요. 그다음에 CTEL이라는 거는 이런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있어서 각종 규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CSOT들을 발전시키고 또 사이버 정책을 도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CICTE 세크레터리엇이라는 것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 회원국들은 새로운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바로 아메리카 지역의 사이버 보안 강화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문은 사이버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이버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역량 그리고 대응 역량들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버 보안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사실 아메리카 지역 회원국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그것에 대한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그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 팀들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고 또 사이버 보안 위기 관리 훈련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체뿐만이 아니라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사회 여러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을 했고 이제는 올해 처음으로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및 주요 핵심 인프라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콜롬비아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CSOT가 아메리카 지역에 설립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성공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저희가 CSOT를 처음에 창설을 했고 지금 현재 아메리카 지역에 총 5개 CSOT가 운영 중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과거에는 CSOT가 한 5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구가 중복적으로 또 국내에 존재하는 곳들도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구들이 이 아메리카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을 증진해 왔습니다. 저희는 모든 관련된 행위자들, 주체들이 이 국가 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 학자, 그래서 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이 정부 전략, 국가 전략의 수립함에 있어서 콜롬비아나 파나마,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같은 경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이런 국가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국가 간에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그 교육과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성공 사례와 그 어려움, 난제들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CSOT 전문가들이 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국가의 어떤 CSOT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활하게 지원을 요청하고 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이니셔티브는 모바일 랩입니다. 저희가 사이버 시큐리티 모바일 랩
랩이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 훈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이버 공격을 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든 주체자들, 학계, 민간 기업, 언론, 그래서 이 모든 주체들이 이런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련 부문이 다 같이 참여해 주어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런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커뮤니케이션의 취약점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도 이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기술적인 역량은 많은데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희의 작업이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모든 그 아메리카 지역의 회원국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UN 관련 기구들도 저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IDB, OECD, APEC 뿐만 아니라 세계 월드 이코노믹 포럼과 민간 부문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닐. 여기 참가자분들에게도 연사들의 발표를 잘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뭐 의견이라던가 질문할 거리를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닐, 제가 이 질문이 던졌을 때 이런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지역적으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또 두 개의 집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진전이 있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업계이고 재계이고요. 이는 단순히 기술계나 IT, 사이버 보안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일반 제품과 상품을 만들고 파는 그런 업계와 재계입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진전을 했는지요.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진전을 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해왔고 대응을 해왔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있죠. 우리 정부들은 뭐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이를 이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반 대중은 어떤지 이 일을 좀 더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요리 이토입니다. 아테 솔트 그리고 일본 솔트를 이끌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리 이토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이버 보안의 운영 관련자로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아시아 태평양 솔트, AP 솔트라고 하는 침해 사고 대응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들을 극복하고 인터넷이 더 청정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적 차원에서 사이버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협력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이버 스페이스를 보다 깨끗하고 더 건전하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단지 콘텐츠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터넷의 기술적 생태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는 예를 들면 인프라가 있겠죠. 예를 들면 상호 연계된 서버와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이들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또 건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AP 솔트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9개 나라에서 26개 팀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 체계도 다르고 IT 인프라도 다르고 문화와 언어적 차이도 있습니다. 각각의 팀 또한 여러 관련 기관들도 다르고 또 침해 사고에 대응하는 그리고 해결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점들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큰 팀 웍을 통해서 같이 협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몇 가지 주요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바로 공통된 목표를 가졌다라는 점이며 공통된 리스크 저감 접근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트들 팀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어떻게 국제적으로 공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 그리고 2000년대 초 그 C설트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팀이 예를 들면 정보연구센터나 대학들과 같은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썰트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포럼을 형성했습니다. 2000년에 첫 지역 차원의 C설트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바로 유럽에서였습니다. 3년 이후 2003년에 아시아 태평양 AP설트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지역 이니셔티브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협력 공동체 설트라든가 아프리카 설트들도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가 진화함에 따라서 또 사이버 위협도 리스크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문제는 중요한 공공의 안전 문제이자 보안 문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설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관들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 이렇게 기술도 진전하고 또 위협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뚜렷한 공격들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안보를 타겟으로 삼는 위협들도 공격들도 있습니다. 스톡스넷이나 디도스 공격이 정부와 금융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삼고 있겠죠. 정보들은 이제는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은 이제 상대방 나라에게 그 손가락질을 한다라던가 편들기라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쟁적인 접근 방법 때문에 썰트나 그 기술계에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조에 있어서 많은 도전 과제가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관련된 조직들이 만약 그 썰트들을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서로 경쟁적인 기관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이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버트네트라든가 정치적인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명성도 저하될 수밖에 없고 기술적, 운영적 차원에서 협조 관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 관련된 기관들도 관여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 이들이 관여하면서 개입하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바로 이와 같은 상업 관련 단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각 국가별 그 안보 관련된 경쟁이 또 이들 단체도 하여금 협조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시아 태평양 설트, AP 설트는 이와 같은 문제를 기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이버 보안 관련된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이버 보안 훈련이라던가 클린업을 위한 프로그램, 인식 제거 프로그램, 파트너십,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공동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교환 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창구 담당자를 설정해서 이를 서로 교류하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접촉선을 저희가 만들어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 설트는 그 1차적인 목표를 인터넷 생태계를 더 깨끗하고 건전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사이버 보안을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사이버 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웨어나 보트넷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를 넘어서 멀웨어를 측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저희가 보면서 이에 대한 모범 사례들을 저희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해결책, 대응책을 고민을 하고 측정을 함으로써 저희는 그 전 세계적인 그 리스크 수준을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공중보건 관련된 기구들로부터 저희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 공중보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다양한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정책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글로벌 사이버 보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강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강력한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충분히 비교 가능하고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통계를 발달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각종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트리스를 개발을 하고 또 리스크를 측정을 해야만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사이버 보안 접근 방법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책이라던가 그 기술계에도 이와 같은 매트릭스가 공통적인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야말로 개인적으로 이 기술자들과 이 정책을 입안을 하는 이 양측 간의 리에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종종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가 아주 중요한 툴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OECD나 C설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측정 방법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P 설트는 그 초점을 단순한 보안에서 이제는 지역 차원에서의 리스크 저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도전 과제를 이를 해결함으로써 그 어떻게 글로벌한 환경을 더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규명을 하면 우리가 상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의 공조가 바로 청정하고 깨끗한 사이버 스페이스를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So Yuri has put a number of issues on the table that have 자, 그러면 닐이 말씀하셨던 거에 기반으로 해서 또 더 추가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사이버 보안을 더 강화할 것인가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바로 이와 같은 노력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말 시간 낭비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당장에 필요한 실천 방안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85%로 그 리스크를 저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십 장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당장 아무런 비용도 없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보들이 양자간이든 개별적이든 지역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썰트 등 인식제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과 비기술 공동체 간의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노력이 시간 낭비인가 기업들, 사용자들 그리고 여러 조직들이 훨씬 더 스마트하게 자신들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전까지 이런 거 달성하기 전까지 그냥 다 시간 낭비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좀 언급을 하실 분은 바로 민간 부문에서 오신 연사입니다. 슈리 맥과이어인데요. 시만텍의 국제정보부문 및 사이버 보안 정책 부사장님이십니다. 시만텍은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최고의 제공자이죠.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특히 오늘 한국 정부 이렇게 훌륭한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신 데 대해서 그 노력을 치하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안 좋진 않은데 지금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사이버 보안이죠. 그리고 산업, 정부, 그리고 이 민간
파트너십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어제 발간된 그 보고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oving Forward Together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민간 부문과 그리고 정부 부문이 함께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공동 대응을 통해서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어떤 컨퍼런스의 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이제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디지털 유럽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인더스트리 카운슬 그리고 이제 일본의 정보통신 그 협회 그리고 한국 인터넷진흥원 등등의 공동 기관들과 함께 그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또 정부가 실제로 사이버 보안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책임을 해야 하는지라는 주제를 출발점으로 해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어제 저희가 오찬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국, 미국, 한국 그리고 헝가리 정부 대표들이 같이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발간한 이 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제가 그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짧은 보고서니까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보고서에 대한 그런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이 산업계와 그리고 정부 간의 협력에 관해서 좋은 시사점을 제기해 줄 수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There we go. All right. 네, 하나 더 움직여 주죠. 예,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그 보고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 산업과 그리고 정부가 기여한 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의 발전과 확장. 사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경제의 확장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죠. 또 실제로 정부와 그리고 기업과 민간 부문이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을 마련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적 문화적인 혜택이라는 것이 있죠. 특히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 다양한 교육 툴이 부재했었던 부분에 이런 ICT를 통해서 더 많은 툴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기업들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도 ICT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은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요. 특히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굉장히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이따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서에 국제적인 안보 이슈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위협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이버 범죄이고요. 또 지금 현재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혁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악의적인 그런 그 집단들이 제기하는 위협이 사실 정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는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서 취합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좀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들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사이버 보안을 위한 협력이 민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보통은 제가 이런 데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위협 환경에 대해서 한 3개 정도의 슬라이드를 준비하는데요. 근데 사실 제인 사회장님께서 이미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사실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슬라이드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 사이버 보안 협력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볼 때 글로벌 ICT 인프라라는 측면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민간 부문에 의해서 소유되고 또 운영이 되는 양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 부문이 실제로 기술 개발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또 인프라에 대한 그 보완책들을 또 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 부문은 현재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해서 2조 8천억 달러라는 그런 총 생산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2010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IT 산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글로벌 GDP의 6%라는 것이죠. 그리고 OECD 국가의 총 고용의 20%가 IT 산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글로벌 경제와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사이버 범죄라는 과제는 우리가 어떤 단일한 기업 또는 정부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그런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협력적인 접근이 있을 때 우리 공동의 집단적인 방어 능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제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민관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이버 보안이라는 건 사실 우리 공동의 책임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냥 의례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이러한 노력의 일부분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사회와 공공 부문이 충분히 이러한 위협에 어떤 유형을 띠고 있는지 또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세스와 기술적인 측면도 공유될 필요가 있고 또 굉장히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통해서 이런 민관 파트너십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역할들, 특히나 리스크 저감과 복원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유리 씨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술과 서비스의 보안을 실질적으로 보안책을 구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고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취약성 관리에 있어서 코디네이션 역할을 또 산업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민관 부문 파트너십에 그 산업계가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인식 제고와 교육에 있어서도 산업계가 참여해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정부도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이 있죠. 우선 사이버 보안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죠. 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리고 산업계가 모두 공감하는 그러한 표준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중심의 기술 혁신을 증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포럼을 통해서 협력을 이루어내야 되고 또 이 사이버 보안의 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칙 사항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제가 이제 각각의 예를 지금 들어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전부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민관 부문 파트너십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정책과 국가 전략이라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표준과 베스트 프랙티스와 각종 지침들을 통해서 민관 부문의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관련된 훈련, 교육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정보 공유와 그 사고 대응, 또 아동 온라인 안전성 제고, 또 교육과 인식 제고 그리고 또 다양한 모델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도입하고 계시는데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델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규제적인 그런 접근도 있고요. 또 기업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 또는 기업과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장려하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모델이 됐던 간에 그 근간에는 우리 각자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또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추진이 되었을 때 민관 부문의 파트너십에 대한 성공 사례와 또는 실패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많은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정보 공유, 그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 또 교육과 훈련, 숙련 제고 등등을 통해서 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차세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정보보안대학원이라든지 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그리고 경찰청 산하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등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와 MOU를 체결을 하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한 관점에서 악성 코드에 대한 정보라든지 보안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그럼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공격은 점점 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그 영향력과 파괴력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은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협력의 방식과 틀도 다양합니다. 어떤 단일한 한 방식이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라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종합적인 접근을 택해야 하고 민관 파트너십이 효과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협 대응, 위험 관리, 그리고 인프라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 보건력 보장 등등에 있어서 종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있는 주소를 통해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보고서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www.symantec.com/threatreport 그 밑에 있는 링크들 사용하셔서 보고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쉐리 맥과이어님 감사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산업 그리고 이제 시만텍 사례를 들어주시는데 산업계에서도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각자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해 두셨고요. 그리고 정부가 하는 역할, 지역 기구들이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민간 부문 기구들이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개별 기업과 그리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강력하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취약성 감소 노력들이 있을 것인가, 85%라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우선 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총회 내에서 좀 도출을 해서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의 보안성을 더욱더 제고해 줄 수 있는 그 변화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물론 시만텍이라는 기업도 있고 화웨이도 있을 것이고요. 뭔가 그런 그 묘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과연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정부가 가장 주도를 해야만 사이버 보안이 더 도모가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어떤 자동차에 안전벨트가 없으면은 절대 아이들을 태우지 않겠죠. 그런데 안전벨트가 없는 차에는 안 집어넣으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인터넷에 그냥 자유롭게 접속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인들의 이런 마인드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의식을 바꿈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안전성과 보안성을 구가하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 소프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의 수석 부사장님이시고요. 사이버 보안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 정부가 이와 같은 회의를 개최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좌장이신 제인 루트 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질문들을 계속 던져주고 계십니다. 시간 제약이 좀 있죠. 저녁입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어떻게 그 보안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1000개의 공급업체들의 그 보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 뭐 49개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직원들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백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버 보안 문제가 없었다면 이번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번 총회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완벽한 해결책이나 완벽한 그 답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해결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역량들이 있고 또 다양한 취약성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도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통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악의적인 그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의 침범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서 매번 성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우리는 이 여기에 와서 보다시피 우리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글로벌화된 문제점들을 우리가 직면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 국경이라던가 일곱 나라의 규범이라던가 이런 것들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서비스 제공자들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자들 모두 다 이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제 5세대 이제 기술이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제 2020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오늘날의 가장 빠른 와이어리스 접속보다도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기업이든 어떤 정부든 그리고 어떤 세무 당국이든 세수 당국이든 이 굉장히 상황이 많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수 문제는 특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2020년이 됐을 때 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영국의 어느 한 철학자가 말씀했죠. 새로운 해결책이 없다라면 새로운 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혁신이야말로 사실상은 모든 시기에 있어서 최고의 개발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2020년이라는 해는 모든 생활이 디지털화가 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해심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훨씬 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품을 내놓는 기업인데요.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기업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자면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목표를 각각 달성할 것인가, 상호 충돌될 수도 있는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균형 잡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고 국제 표준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 안전하지 않거나 보안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이게 세 번째 이제 총회인데요. 이제는 변화를 더 가속화해야 되고 그리고 변화를 현실화하고 이제 보안을 갖춰 나가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 나라나 한 지역의 문제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3차 회의 있습니다. 여러분 관중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충분히 진전을 함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정부들, 기구들 훨씬 더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여기 90여 개의 대표단이 모여 있는데요. 그 벤더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잘 하고 있는가? 정부들은 예산을 20% 정도를 자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벤더의 입장에서 이 보안을 보기 시작한다면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돈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벤더 입장에서 업계 입장에서는 업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업계들도 역시나 투명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 너무나 광범위한 환경 하에서 인적 자원과 관련된 법, 제조와 관련된 전문가들, 이 모든 사이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고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업계를 같이 한다면 이와 같은 전문성을 찾아 나가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화웨이는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자산이 훼손되거나 붕괴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겠죠. 우리한테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범 사례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최고 10위의 우선순위, 20위의 우선순위 다 있습니다. 다만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화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공공의 선을 가져왔습니다. 공중보건이라던가 교육 등을 향상시켜 왔는데요. 사이버 범죄들이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그 공공선은 우리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세가 어려운 시기에, 이 경쟁력이 치열한 시기에 위협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140여 개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저희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의 기술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고 생태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You've made 2 points.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모든 것이 다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우선순위 4가지, 뭐 우선순위 20가지, 뭐 등등이 있습니다. 뭐 최고의 우선순위 4가지 정도는 공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패칭을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실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80%를 리스크를 저감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들이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기업들도 역시나 이와 같은 솔루션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업계 대표자로부터 정보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Successful.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사실 이제 이번 총회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고 싶은데요.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고 또 국제 협력 강화 노력도 함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민간 부문의 노력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과 관련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스팸 메일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터넷 활용 증대, 이러한 것 등에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한국이 직면해 있는 사이버 공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정보통신 부문에 있어서 강국이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이 지난 3월과 6월에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이 사이버 공격은 민간 금융기관의 웹사이트 그리고 방송국 웹사이트와 주요 정부 부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자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사기와 관련해서 피싱이라든지 파밍이라든지 스미싱 같은 그런 사기 행각들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 저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사전, 사후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부서를 창설을 했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인터넷의 그 침해 사고 분석을 시행하는 부서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종합적인 분석과 결과 공유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 민관 간에 이런 정보가 공유가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시만텍과 같은 국제적인 인터넷 보안 업체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금융 사기 등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협력이 사실 오늘 이 서울총회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게 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관련된 국제 협력을 다음 단계로 한 차원 더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등등과도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직접적인 그런 그 경험을 또 개도국과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K링크 프로그램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K링크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이 정부 관료들을 초청을 하여서 적절한 정책을 도입을 하도록 하고 또 이런 디지털 컨버전스를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이런 그 정부 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K링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가 또 다른 국제 공조 강화 사례가 될 텐데요. 저희는 긴밀하게 세계은행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이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도 GCC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오늘 오전에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 GCC라는 것은 한국 정부와 그리고 월드뱅크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GCC가 일단 개소가 되면 많은 국가들과 많은 기구들이 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과 또 지식을 또는 기술 지원을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이버 보안은 사실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우리 모두의 관심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를 보호해야 하는, 즉 CII를 보호해야 하는 니즈를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CII 인프라가 결국 우리 삶에 중요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인프라가 저해가 된다라면은 우리 삶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프라 보호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3월에 나토에서는 매뉴얼을 발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국제법이 사이버 분쟁과 사이버 전쟁에 적용이 되는가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949년에 협약 중에 이 non-combatant에 관련된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I라는 것을 기본 인권 보호 주체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국제법상의 이런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수차례 사이버 위협에 처한 바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어떤 기구든 어떤 국가든 요청만 하시면 같이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의 사이버 보안 보호 노력에 첨단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스팸 이메일에 대한 대응 등등 분야에서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저희와 또 공조를 희망하시면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다 안전하고 보다 보안이 강화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주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연사분이 대기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질문하실 내용들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연사분은 정부를 대표하고 계신 분입니다. 라즐로 데약님은 헝가리 외교부의 사이버 조정관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장님. 제가 먼저 한국의 주최 측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또 그리고 총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총회에 주최자가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간단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기술의 이용이 단순히 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가 되는 사이버 스페이스와 관련된 이슈가 또 이제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담론을 더 이제 진전 이제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글로벌한 담론입니다. 이 담론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다중 이해 당사자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이버 스페이스를 발달시키고 관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바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중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 다 모여서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아주 긴 연설문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외교장관께서 아까 뭐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몇 가지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는 세 개의 패널 토론과 관련된 건데, 즉 6월 달에 부다페스트에 있었던 회의의 세 가지의 패널과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회를 충분히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사이버 스페이스의 기회를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두 가지, 두 번째는 아프리카 포럼이 이제 6월 달에 개최된 바가 있는데요. 거기서 또 두 가지 나온 문제는 바로 액세스, 그 접근도라는 거를 세 가지로 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이겠고요. 두 번째는 그 저렴성, 세 번째는 그 어떤 현지와 맥락에 맞닿아 있는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안이라는 것이 자연재해에 이제 보장되려면, 그러니까 진짜 현재 언어로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를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포럼에서 나온 얘기는 또 신뢰 구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뿐만 아니라 보안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웹사이트에 갔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표를 발매하기 위해서 갔다. 근데 블로킹 당했다. 예를 들면 그 공인 인증이 안 된다라던가 패스워드가 틀렸다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다라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또 정부 웹사이트에 가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뭔가 문제 생겨서 시작을 다시 여러 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 해결책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기술 중에도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층의 보완책을 추가하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패널 토론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각각 이 다중 이해 당사자 모델에서 우리 각각이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슬로우. 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 관중에게 질문이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는 사이버 보안 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저희는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모범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인력과 관련된 것이든 정책과 관련된 것이든 기술과 관련된 것이든 말이죠. 모범 사례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해결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중요한 그 보안 관련된 4가지 우선순위들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워낙 이제 빡빡한 발표들이 훌륭한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흰색 옷 입으신 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름과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이터스에서 온 기자입니다. 서퍼크 시계에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6월에 블로그에서 이렇게 쓰셨죠. 감옥의 전 세계적인 결과물을 아직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영향력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예측해봄직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간단하게 언급했는데요. 2013년에 우리가 모여서 이제 기술이 다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데이터도 상호 연관성이 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를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버시와 개인 데이터 보호 이 모든 것에 대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정부다, 기업이든 시민들이든 그 모든 것이 혼합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규범과 기준과 법들이 좀 더 명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업계나 기술 벤더들 사이에 정책과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패널 쭉 들으면서 보셨겠지만 모든 이해 당사자들, 사용자 입장이든 기업 입장이든 자기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기주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국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가장 중대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무선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서비스 보급률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지금 한국이 당면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국 정부가 주로 이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 노력을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측면에 집중을 해서 접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네트워크나 정보 시스템상에 있어서 이제 취약점이 좀 발생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다 최근 들어서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들도 이제 좀 더 사이버 위협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인식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국민은 보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스팸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금융 사기 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역을 대표해서 좀 지역적인 접근법을 대표하고 계시는 니엘님과 유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부들은 보호를 우선 순위로 잡기보다는 이 위협을 중심으로 보고 있나요? 왜 사실 우리가 보호책을 제대로 수행을 한다면은 위협 자체를 조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노력을 전개하는 게 그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위협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것일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 국가 차원의 이제 위협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신조처럼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단순하고 간단한 것들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방금 해주신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없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100%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항상 있다. 그래서 보호, 보안이라는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리스크 저감, 리스크 관리 접근 방법으로 좀 이동해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보안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대응책으로 옮겨가는 것은 이제 그 글로벌 환경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 통해서 각각의 책임과 역할들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이버 102를 해야 되고 이 깨끗한 인터넷 사이버 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개인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그 타겟이 되는 인프라가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보트넷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국제회의에서 어느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공정보건에서 그 기초는 정말 손을 씻기다. 이는 나만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죠. 이는 내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이제 우리 여기에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책임성이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question is, 이제 닐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OAS가 사실 인식 제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연사분들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그 위협에 있어서 를 중심적으로 해서 그 접근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 닦고 또 치실을 사용하고 치과 의사 선생님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제 충치를 예방하고 그 치아 위생을 우리가 도모하고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그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또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왜 정부들이 이 위협을 더 우선순위 과제로 놓는 게 왜 어렵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 우선순위로 올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도화된 그리고 지속적인 위협이 한편에 있고,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디도스 공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양한 유형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 좀 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적절한 그런 컨트롤 방식들을 우리가 확산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위협이 더 중요하고 더 대응책을 많이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이 모든 다양한 위협 중에서 어떤 걸 우선순위화해야 되는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we have a question related to 자, 그 트위터에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패널은 국가 위협과 개인 위협에 대해서 우선순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인데요. 그 전도 뭐 예를 들면 약간 여기 계신 연사분들도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죠. 질병을 예방을 하고 또 질병을 감염시키는 것을 또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에 인간 본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이사회에 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스프링클러에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된다, 내지는 화재 경보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리면 이사회들은 오늘과 향후 몇 년 사이에서 이제 기업 운영과 관련된, 경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위협은 항상 있습니다. 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방어 기반으로 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위해서 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가서 오늘날의 위협뿐만 아니라 5년 향후 10년 후에 있을 위협에 대해서 제가 구체화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에 투자하고 싶다. 세상은 변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때는 그 설득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위협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5세대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또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1, 2, 3, 4세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회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라라는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나고,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예방책들을 얘기하지만 항상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극제가 필요하고 정부가 바로 이와 같은 자극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운전하면서 핸드폰 써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은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once again. 그러면 청중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여성분, 지금 복도 쪽에 앉아 계신데요. 네, 좀 성함을 밝혀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미미 킴입니다. 저는 브뤼셀에서 왔습니다. 이제 위생에 대한 우선순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인간 본성과 행동 양식에 대해서 우선순위화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우선순위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실 인권이라는 것이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EU가 특히나 그런 접근을 잘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보안 이슈가 한편에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그리고 국제기구와 정부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권리 이런 것 간에 어떻게 우선순위화를 또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So let me toss this one your way. Do you agree? Is it 라슬로 씨께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와 보안 간의 균형 어렵나요? 다시 한번 예,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 계속 나온 문제인데요. 우리 모두가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데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간단한 실천 방안들이 있겠죠. 그 실시간 패칭이라던가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천 방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과 프라이버시 간의 간격이 있나요? 또는 개인적인 권리, 시민권, 시민적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정부가 하는 결정과 연동이 되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우리의 인권과 또 동시에 아무런 그 위협이 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그 공백이 있지 말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권으로서 알코올을 섭취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혜택은 분명히 없는 것이죠. 제가 그런 쪽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서 죄송한데요. 균형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다른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최적의 텍스트가 무엇이냐. 올해는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또 향후에는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분석하고 좀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만병통치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ver here on the aisle? 저쪽 복도 쪽에 앉아 계신 분. Can you just identify yourself for the mic? 네, 성함을 좀 밝혀주시죠. I'm Jim Lewis. I work at a place called. 예, 저는 CSIS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 패널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인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논의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리고 제인님께 그 크리티컬 컨트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를 딱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여러분들 다 각자 의견이 좀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이 질문으로 이번 패널 토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끝쪽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기주 원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이제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 발표를 통해서 강조드렸던 것과 같이 지식 공유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들 간의 지식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을 정부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또 국제기구들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적인 또는 지역적인 또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존 씨, 한 개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주요 20개국이 실제로 어떤 정부가 조달을 할 때 이러한 보안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보안 기준 충족해야 된다라고 규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셰리 씨, 예, 저는 가장 최신의 그 보안 소프트웨어를 훔쳐서 사용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좀 더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호를 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리 씨, 네, 저는 딱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 좀 어렵네요. 정말 하나만 고르라고 하시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나요? 매일매일 사이버 보안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저는 우선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인 그 사이버 위생 조치들을 취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저희 회원국들로 하여금 지원이 필요할 때 어디서 도움을 찾을 수 있는지 파악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을 잘 알고 네트워킹을 잘 함으로써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슬로 씨. 예, 저는 이제 정부에서 온 사람으로서 핵심 인프라의 유지 보수를 이제 정부가 특히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놀라시지 않겠지만은 저는 20여 개 크리티컬 컨트롤 중에 가장 상위 4에서 5개 정도를 즉각적으로 도입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4가지 단계들, 그러니까 저비용 또는 거의 무비용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크리티컬 컨트롤 조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많이 안 하시는 것들인데요. 우선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그 권한을 주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패칭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화이트리스팅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고요. 호주에서 최근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1200개 컴퓨터와 그리고 1700개 가장 일반적인 악성 코드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1700여 개 악성 코드가 거의 100% 이 4가지 크리티컬 컨트롤로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권고를 드리자면은 상위 20여 개 크리티컬 컨트롤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4-5개를 반드시 시행하시라 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저 패널 분들을 대표를 해서 오늘 감사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트위터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추가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측에 이렇게 서울에서 서울 총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President Jane Liu. 네, 좌장님 그리고 모든 패널리스트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패널 전체 회의 모두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프로그램을 보시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공식 만찬이 초청자들에 한해서 있습니다. 하모니 볼룸에서 인터콘 호텔 하모니 볼룸에서 개최됩니다. 7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만찬에 초청받으신 분들은 인터콘 호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